우리가 어젯밤에 잠든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구형이 없었거나 그랬으면은 오늘 뭐 이런저런 그 아이템으로 제가 조금 전에 돌직구쇼 하고 왔는데 그 아이템으로 뭐 전광훈 목사 건이 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들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큰 건들이 있었으니까 킬됐어. 전광훈 목사는 킬됐어요. 근데 전광훈 목사가 왜 구속이 됐느냐? 지난번에 재작년에 작년이죠. 벌써 작년 언제쯤이었나? 한 이맘때쯤이었나? 뭐 한 이맘때쯤이었겠네요. 그 뭐 한 1월인가 2월인가 그때 그랬으니까 그때 그 우리나라 그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 같은 거 서부지법에서 발부했거든요. 그거 원래 중앙지법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수처가 이렇게 막 꼼수 피우고 또 서부지법의 뭐 법원장이 나중에 헌법재판관 그 됐던 정계선 법원장이 서부지법 법원장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막 복잡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특히 젊은이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욱하는 마음에 그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 저도 뭐 여러 번 자주 갔었죠. 뭐 저 재판할 때 서부지방법원 어떻게 되는지 잘 아는데 거기를 깨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웠죠. 그래서 그때 서부지방법원 거기서 이제 검거돼가지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그 배후에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어제 밤에 그 법원에서 이거는 전광훈 목사는 도주의 우려도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당연히 있고 심지어 저 사람 목사님이지만 도망갈 수도 있다. 도주의 우려도 있다. 해서 구속영장이 딱 발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제일 관심 있었던 거는요.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구형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관심이 없었냐면은 아니 뭐 어차피 뭐 뻔한데 뭐 그거 뭐 뻔할 뻔짜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또 그 어젯밤에 한동훈 대표 관련해 가지고 그 징계 뭐 제명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 관심이 없었냐면 그런 거 있는 줄 몰랐거든. 뭐 알았어도 뭐 그냥 하든 말든 뭐 결과는 뻔할 건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어젯밤에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거는요. MBK였어요. MBK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과 그런 분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게 어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영장실질심사를 제일 오래 했던 기록을 깼어요. 누가? MBK가. 김병주 회장이. 그 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뭐 이재용 회장도 있었고 굉장히 영장실질심사를 뭐 이재명 대통령도 있었고 오래오래 했던 게 있었는데 그 모든 기록을 이번에 한 방에 다 깼어. 누가? 김병주가.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에 그래가 제가 아침에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계속 했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개는 늦어도 한 새벽 2, 3시 정도에는 이게 다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결과가 언제 나왔냐? 5시에 나왔어요. 새벽 5시에. 결과는 뭐였다? 김병주 구속영장 기각이다. 와, 세다. 그래서 역시 김병주 회장님 MBK 세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번 사건은 이게 홈플러스 관련해가지고 이게 그 법은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홈플러스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기쳤다는 이야기죠. 재무제표 같은 거, 허위 재무제표 같은 거 이렇게 만들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건 피해 결과가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쉽게 말하면 홈플러스로 인해 가지고 홈플러스가 ABS TV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그 단기 사채, 전자 단기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거를 멋모르고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800억 그 다음에 전체 다 합치면 몇천억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도 사건 피해 결과가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은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갖다 내리면서 검찰 소명 자료와는 그 자료와 논리, 피해자의 방어 자료와 논리를 고려해 봤을 때 영장 그 실질 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고 또 증인 신문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서 피의자가 반대 신문권 행사할 수도 없다. 특히 주관적 구속 여건, 고의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게 법원에서 그 담당 영장 재판 부장판사가 쓴 결론인데 그런데 이 정도면요 사실은 구속영장 발부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예컨대 영장심사에서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의 최소한 7, 80%는 풀려나야 돼요.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건 그렇게 급박하게 빨리빨리 대충 해가지고 그래도 이거 구속하는 게 필요해.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를 재판하듯이 영장실질심사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다는 거는 어쨌든 재판부가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죠. 왜냐하면 MBK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결국은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도 클 거고 그다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MBK에서 아주 훌륭한 변호사님들 많이 선임을 했겠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번에 MBK가 구속되느냐 아니면 영장이 기각되느냐가 굉장히 이제 고려 아연부터 시작해가지고 홈플러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정도 혐의고 이 정도 문제가 됐으면 그다음 홈플러스는 망하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지금 다 거의 그냥 눈물의 정리 세일 이런 거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기각이 딱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거는 MBK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영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영장이 아니라 구형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정도는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눈 딱 떠보니까 한동훈이 제명됐다네. 그래가지고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한동훈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윤석열 대통령 구형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떠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오다가 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논고문 그러니까 구형하면서 검사가 이러이러한 근거로 논고합니다. 내가 형을 갖다가 요청을 합니다. 이런 논고문이라고 하거든요. 판결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논고문이 한겨레 사이트에 처음부터까지 쫙 써 있는데 상당히 길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을 갖다가 해보면 윤석열 관련해가지고는 범행 동기 아주 나쁘다. 그 다음에 아주 치밀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 그 다음에 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 그 다음에 포고령 발령한 것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 역사상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봉쇄한 적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심지어 국회뿐만 아니라 선관위도 봉쇄했다. 그 다음에 제일 황당한 거는 주요 정치인 심지어 여당 대표에까지도 체포조를 운영을 갖다가 했다. 그 다음에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고 민주당사를 봉쇄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윤석열의 행위는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헌정을 파괴하고 군경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 갈등, 국론 분열을 극대화하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 폭망했고 국가 신인도도 아주 그냥 현저히 떨어졌고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재발 방지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 특검에 막 뭐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문자나 막 날라오나 보죠. 윤석열 엄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국민들도 무지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된다? 사형을 내려주십시오.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판사님. 이렇게 가지고 구형이 어젯밤에 이루어진 겁니다. 구형이라고 한 건요, 별게 아니고 구하다. 연못 구할 때 구하다. 축구할 때 그 구자가 아니고 구하다. 뭘 구하느냐? 형벌을 구하다. 그러니까 형벌을 구하는 걸 줄여가지고 구형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벌을 내리는 사람은 판사고 형벌을 구하는 사람은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건데, 그런데 내란죄니까, 내란죄는 뭐 다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은 다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알게 됐죠. 내란죄는 그 형이 그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없다. 이건 뭐 우리나라 국민들 다 아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검사가 그 최저 한도는 무기징역인데 최저 한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최저 한도를 때릴 수는 없고, 그러면 남은 거는 사형이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해 주세요. 뭐 사형이 집행이 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젯밤에 새벽에, 오늘 새벽에 딱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하는 겁니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잘 설명하면 그러면은 잘 정의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계엄령을 발명을 했지만 이 계엄령은 뭐 헌법에 근거해가지고 대통령의 근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무슨 국헌문란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무슨 폭동이 있었느냐, 이거 아니다. 이것만 잘 설명을 하면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나 탄핵하지 않았을 거고 탄핵이 기각됐을 거고,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음에 아니 탄핵이 그 정도면 당연히 이거는 내란죄는 무죄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무지무지하게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바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바보라고 했어요.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겠습니까? 판사님, 지규현 부장님, 지규현 재판장님, 나 바보예요. 왜 바보냐? 나 생각이 순진해. 생각이 왜 순진하냐면, 그러니까 국헌문란 폭동 이런 거 아니다라는 것만 그냥 꼼꼼하게 잘 설명하면,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문영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계선까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헌문란 아니지, 폭동 아니지. 그러면은 뭐 계엄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파면 안 당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탄핵 심판은 기각해드리겠습니다.라고 나는 생각했다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탄핵되고 나서 보니까, 그걸 보니까 그 생각이 무지하게 순진한 거지. 판사님, 지규현 부장님, 나 이렇게까지 순진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순진해. 순진한 사람이 무슨 친위 쿠데타 하냐고. 그러니까 무죄를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판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국무위원들 중에 한 놈도 나를 막지 않았느냐? 왜 국무위원 중에 한 명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갖다 하면 계엄해봤자, 발령해봤자 이거 몇 시간 안 돼가지고 계엄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국무위원들이 이야기 안 했냐? 제가 봤을 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정법전 TV를 보지 않은 게 확실해. 왜냐하면 그다음 뭐 돌직구쇼 이런 것도 안 본 게 확실해. 왜냐하면 김민석, 김병주 이런 당시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이 계엄할지 모른다 막 그랬을 때 제가 아이고 막 피식 웃으면서 진짜 아이고 그러면서, 아니 의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헌법 좀 보세요. 헌법 77조에 있고요. 계엄법에도 나와 있어요. 제발 의원님 정도 되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이나 계엄법 정도는 보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딱 때리면요, 국회에서 과반수만 있으면 계엄 해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은 계엄 해제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계엄 해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의 법조인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계엄을 때리겠습니까? 해도 너무하네. 제가 그 이야기를 진짜 목이 터져라 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미니멈 제 기억에 10번은 한 것 같아요. 10번은. 근데 저 진짜 허탈했어요. 왜 허탈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하면 계엄 해제해야
해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총리부터 그 많은 국무위원들이 왜 한 명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때 12월 3일에 밤 10시 반에 밤 9시 반부터 10시 반 사이에 왜 나한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을 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어요. 저는 사실은 무기를 구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무리하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그 생각이 했고 그 다음에 직위원 부장이 사형 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형 선고 못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형보다는 무기를 구형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런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형이 구형이 되면 사형수가 되는 거잖아요. 졸지에. 물론 선고를 받아야 사형수가 되지만 사형수였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누가 있냐면은 그 혜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DJ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전두환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어쨌든 사형 선고는 아니지만 선고는 안 나오겠죠. 어쨌든 사형이라고 한 게 딱 꽂히는 순간 어떻게 된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은 순교자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민주당이나 특검이나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그 다음에 조은석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옥수 특검부 다 검찰의 선후배 지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관계도 있을 텐데 물론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무지하게 싫어한다고 하더만 뭐 그래서 그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천만다행으로 만약에 이번에 12.3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이란은요 12,000명 죽었다고 그래요. 12,000명.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떤 분이라도 한 명이라도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대여섯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인명살상 같은 게 있었습니까? 뭐 누구 좀 다쳤다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심각한 뭐 상해나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정도 가지고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딱 했었는데 그런데 딱하니 사형 구형했대. 그래가지고 저는 뭐 조금 혜진 선생님 또 감사드립니다. 사형 구형했네 이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미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직위원 부장은 어떻게 할까요? 무죄를 때릴까요? 아니면 무기에서 뭐 좀 깎아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을 해봤어요. 어떻게 할까? 만약에 내가 부장판사야. 내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연수원에서 성적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가 돼서 아직도 판사라고 앉아있어. 부장판사야. 내 재판부에 이 사건이 딱 들어왔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는 무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국헌이 문란이 되려면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대여섯 시간 만에 문란될 정도로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엉망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법에 아예 그 정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 규정에 따를 때 국헌문란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은 법리적으로 딱 이야기해가지고 저는요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였다라고 하면 필리버스터 이런 거 안 해요. 뭐 이하상 변호사 같이 막 이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봤자 눈살만 찌푸러지고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 변호사들이 자기 정치하는 건가?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지지자들한테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나 이렇게 오랫동안은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목 터져라 내가 시간 끌고 있어. 나 잘했지.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나? 그런데 저 같으면요 법리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어요. 재판장님 다 좋은데 이게 그 형법 90조인가 뭐 어쨌든 그랬죠. 거기에 보면 국헌문란 정의가 있잖아요. 그거를 대법원에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판례로.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계엄은 5시간, 6시간 만에 풀리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뭐 어거지로 풀린 거긴 하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해제 요구 나온 거 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해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걸 가지고 내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딱 한마디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임팩트 있게 그것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뭐 윤석열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국민 갈등이 있었고 국론도 분열됐고 경제 상황도 뭐 이렇게 나빠졌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쪽팔리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런데 법적으로는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거래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직접 찾아봤어. 그 형법에 이렇게 나와 있네. 판례도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내란죄라고 할 수 있나? 그러면은 판사가 혹시 압니까? 저는 무기징역 선고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규현 부장이. 왜냐하면 저도 용기가 없거든. 저도요, 만약에 제가 지규현 자리에 앉아있으면 저도 무기 때릴 거예요. 그게 무난하잖아. 편하잖아. 제가 통뼈입니까? 제가 왜 개딸들한테 이렇게 좌표 지켜가지고 왜 저한테 한 번 당했으면 됐지 2번이나 당하겠습니까? 내가 바본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딱 하나밖에 없다. 내란죄밖에 없다. 그러면 판사로서 법률가로서 진지하게 고민한 다음에 이건 법대로 가자. 그래 내가 역사에 남을 판결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죄를 때렸을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요번에 사형이 나오든 그 무기징역이 나오든 심지어 무죄가 나오든 실질적으로는 의미 없어요. 왜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느냐? 윤석열 대통령 혐의가 재판이 쫘라락 있거든. 당장 16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첫 번째 판결 선고 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무집행 방해죄. 그때 10년인가 구형했어요. 그 조은석 특검이. 여기서 징역 5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 깜빵에서 못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계속 줄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법률가로서의 알량한 제가 이렇게 대단한 법률가도 아니지만 알량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는 뇌물죄예요. 저는 그거를 용납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검찰총장 하셨다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 됐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서희건설, 통일교 이런 데에서 뇌물을 갖다가 받지? 제가 봤을 때 그거 뇌물이거든요. 저 이야기합니다. 강선우도 뇌물이고요. 김건희도 뇌물이에요. 그 다음에 김병기도 뇌물이고 김병기 와이프도 별거 아니지만 그것도 뇌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의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내란죄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내란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란죄라고 하는 거는요. 정치적인 재판이잖아요. 내란이라고 한 죄명 자체가 정치적인 재판이라고요. 그런데 계엄을 승부수를 딱 던진 거야. 윤석열은 승부수를 던졌어. 어떻게 승부수를 던졌느냐. 이거 내가 못 해먹겠다. 대통령 못 해먹겠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통령직 내가 진짜 못 해먹겠다. 그러면서 계엄이라고 한 승부수를 딱 던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계엄했습니까? 쿠데타 했지? 근데 성공했잖아요. 그게 5.16 혁명이 됐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에 계엄을 딱 해가지고 본인이 어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딱 했다. 그러면 그거 하는 거지.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월 16일에 그 쿠데타를 딱 했는데 그게 진압됐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형됐지. 그러면은요, 박정희 장군은 사형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은 소장 박정희는 투스타 박정희는 5월 16일에 그 새벽에 군대를 딱 동원을 갖다가 하면서 각오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박정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러이러한 나라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실패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 사형이다. 나 죽는 거다. 그런데 할까? 하자. 각오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각오 안 했다며. 그냥 경고용으로 그렇게 계엄을 갖다가 했다며. 그러니까 순진한 거지. 그러니까 바보인 거지. 내가 계엄을 선포하는데 만약에 이게 실패하게 되면 난 어떻게 된다? 난 대통령에서 끌어내려지고 어떻게 된다? 내란죄로 처벌받아가지고 무기징역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측을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그러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내란죄만 있었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혐의가 다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내란죄만 있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드러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뭐 서희건설, 뭐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일을 갖다가 했고 직권남용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무슨 내란죄가 중요합니까? 저는요 사실은 내란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그런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유죄 나오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뭐 윤호개인이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사형이 구형됐다고 해도 의미 없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 드냐면은 조은석 특검은 뭐 굳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굳이 뭐 이렇게 사형까지 구형을 갖다가 하나. 그래봤자 조은석 특검만 찌질해 보인다. 저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왜냐? 감정 있으니까 사형 구형한 거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사형 구형 안 해요. 저 같으면 뭐 물론 특검도 안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이제 좀 남았는데 한동훈 관련해서 이야기를 딱 하면 그런데 진짜 밤중에 뭐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닌 밤중에 봉창 두들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 딱 깨봤더니 한동훈이 제명됐대.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봤더니 그 밤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게 딱 구성이 돼가지고 뭐 6시간인가 뭐 몇 시간 동안 치열하게 논의를 한 끝에 한동훈은 제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 보고 뭐 장동혁 대표도 뭐 잘했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장해찬 뭐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당연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뭐 당원 게시판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 뭐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또 조작했다. 누가 이호선 교수가 그걸 또 조작했다. 내가 하지 않은 걸 갖다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조작했다. 뭐 그러면서 뭐 형사 고발까지 했죠. 다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드느냐? 한동훈 대표가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거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명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김병기하고 똑같이 제명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김병기가 한동훈급으로 올라갔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김병기도 그와 같이 온갖 혐의가 13가지에다가 누구야 녹취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혐의가 있는 김병기조차도 민주당에서 김병기 너 제명 딱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심 신청하겠습니다. 내가 제명 당할지언정 스스로 출당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명이 되니까 이 제명에 저는 이의 있습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순진한 건가? 왜 이렇게 국민의힘엔 순진한 사람들이 많지?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제명 당하면 그냥 수용할 줄 알았나? 나 제명 당해 싸네. 아니면 나 열받는데 에이 그래도 그냥 감수할래. 이럴 줄 알았나?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거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 당대표 있다가 쫓겨나갈 때 소송을 뭐 여러 차례 했잖아요. 가처분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이준석하고 한동훈하고 혐의를 비교해도 물론 저도 한동훈 대표가 잘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굳이 그런 걸 갖다 게시판에다가 올리냐. 당대표나 돼가지고. 저 그런 생각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였다라고 하면, 당대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요, 알았어. 미안해. 그럼 끝나지. 그래, 나 욕해. 내가 별거냐?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러고 끝냈을 텐데, 이거를 여태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있나? 저는 어쨌든,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한동훈 대표는 뭘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 거 아니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기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기겠습니까? 답은 어디에 있냐면 장동혁의 말에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2024년 재작년 11월에
그때 장동혁은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단계 문제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장동혁 총장님 당신 부장판사 출신 아니야.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때 장동혁 사무총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게시판에 그것도 익명 게시판에 뭐 말도 못합니까? 뭐 입을 갖다가 이해운이냐? 터진 입이라고 말하게 야 이러냐? 입이 찢어져 있으면 말을 갖다가 해야지. 왜 말을 갖다 못하게 해? 그러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 정도는 깜빵 가야 돼요. 왜 깜빵 가야 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 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만 욕할까요? 제가 봤을 때 정청래 쪽이나 이렇게 친청 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님 욕하면 다 잡아가야 되나? 다 잡혀가야 되나? 다 제명되나? 다 국적을 갖다 다 파야 되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한동훈 대표는요, 제가 봤을 때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만약 안 지질래? 혹시 모르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가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본안 소송 제기할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한동훈이 이기겠지. 이길 수밖에 없겠지.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알았었지. 언제? 사무총장 할 때. 지금은 모르나? 지금 기억이 안 나나?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국민의힘은요, 정치력이 없어요. 너무 서투르고 너무 거칠어요. 그게 왜 그런가?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한동훈 대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동혁 대표도 그랬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제가 한동훈 걱정하겠습니까? 제가 장동혁 걱정하겠습니까? 제가 윤석열 걱정하겠습니까? 걱정 안 해요. 제가 걱정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방선거예요.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빼놓고 다 민주당이 되어버린다. 다 시퍼래진다.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은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지금 제가 요즘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슈퍼카 오너들 나와가지고 자랑하는 거, 저 가끔 그런 거 보거든요. 야, 좋겠다. 페라리가 이렇구나. 람보르기니는 이러네. 그 다음에 포르쉐는 이러네. 그런 거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 대리만족 같은 거 하는 거지. 야, 나도 돈 많으면 저런 거 하나 사볼까?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저런 거 타고 다닐 수도 없겠네. 그런 생각 쭉 하는데. 근데 예컨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시속 300, 40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속 300km를 달릴 수 있는 거는 왜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엔진이 좋은 거야, 엔진이. 밟으면 그냥 악셀 밟으면 쭉쭉 나가. 제 차도 좋은 차인데 얼마까지 나오지? 안 봐봐. 한 200까지 나오겠지. 근데 포르쉐나 그다음에 페라리나 이런 것들은 밟으면 300 이상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엔진이나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독일 차들은 뭐가 있다? 꽂히는 그게 있다. 그게 뭐가 딱 꽂히는 겁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탁 꽂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카들은요, 엔진도 좋지만 브레이크가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차가 람보르기니예요. 람보르기니인데 밟으면 300이 나가. 그래가지고 제가 300을 밟았어. 근데 사실은 그 차에 브레이크가 없어. 그러면 제가 300 밟겠습니까? 30도 못 밟아요. 30도. 왜냐하면 30으로 가다가 저기 벽이 있는데 안 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박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브레이크가 망가졌거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300을 밟는다는 건요, 자살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엔진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엔진은 역대 최대 어마어마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브레이크는 부실해도 너무 부실하다. 지난번 정권에서는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엔진이 부실했어요.
엔진이 부실하고 브레이크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했어. 그러니까 차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잖아요. 그 엔진은 어마어마해가지고 악셀을 그냥 슬쩍만 밟도 왕왕 그러면서 쫙쫙 나가는데 브레이크 성능은 거의 뭐 고장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브레이크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언제냐면 이번 지방선거인데 벌써부터 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방선거 6월 달에 끝나면 내년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2027년에는 선거가 없어요. 원래대로 하면 202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됐는데 그걸 날려먹었잖아. 그런데 2027년에 선거 없고 2028년에 비로소 선거가 있는데 그게 총선입니다. 그러면 2026년 6월부터 2028년 4월까지 정확히 22개월 동안은요. 선거가 없어요. 22개월 동안은 명의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게 국민의힘의 지도부 아니냐. 전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 망할 거면 아주 그냥 복상 망해라. 그냥 까짓 거 그냥 완전히 그냥 폭탄 맞듯이 아예 없는 게 낫다. 그냥 어정쩡하게 있으면 그냥 오히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완전히 팍 망하면 그러면은 빈터에서 공터에서 다시 지는 게 낫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 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공교롭죠. 왜냐하면 윤석열 한동훈 세트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동훈은 차장검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됐을 때 한동훈 그 대표는 검사장 됐습니다. 그게 이제 외부의 이제 그 지검의 검사장이 아니라 대검의 부장 검사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또 그 고초를 겪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 구형을 맞는 그 시간에 정확히 그 시간이에요. 거의 그 시간에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을 갖다 당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 구형 당했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결정 어디서 나옵니까? 법원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도 제명됐습니다. 제명됐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판단은 어디서 하느냐? 이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주 그냥 비슷해요. 비슷해.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저는 무죄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대는 안 합니다. 무죄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 가처분이 기각될 것 같지가 않아. 인용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뭐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건가? 아니면 뭐 또 저는 늘 틀리니까 또 제 생각과는 달리 또 그런 결과가 나올 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별로 이렇게 좋은 그 소식은 아니었는데 그냥 그래도 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내일이면 내일 목요일이네. 참 시간 빠릅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고 원래는 이런 거 없었으면 오늘 백혜룡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백혜룡이 오늘까지거든요. 합수단에 파견 나간 게.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